안녕하세요. 오늘 스테이블 코인 시장, 이 판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지금 테더랑 서클이 시장의 한 85% 정도 꽉 잡고 있잖아요. 영향력은 정말 막강한데, 근데 성장세는 좀 주춤하고 있어요. 2027년이면 스테이블 코인 전체 발행량이 1조 달러. 와, 1조 달러에 이를 거란 전망까지 나오는데요. 여기서 진짜 재밌는 부분은 이제 이 스테이블 코인 게임의 룰 자체가 좀 바뀐다는 거예요. 단순히 누가 더 많이 찍어내느냐, 이게 아니라 돈을 버는 방식 자체가 발행에서 유통장악 그리고 수익 내부화 이쪽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 강자들, 그러니까 테더나 서클 같은 곳들의 입지가 좀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게중심이 발행사에서 앱이나 체인, 그러니까 생태계로 옮겨가고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변화인데요. 스테이블 코인의 핵심 가치가 예전에는 누가 만들었냐 이거였다면 이제는 누가 이걸 유통시키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이익을 누가 가져가느냐 이걸로 바뀌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신호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거대한 변화를 이끄는 동력이 뭔지 그리고 실제 시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 판도가 바뀐다니 진짜 흥미롭네요. 그럼 도대체 왜 이런 변화가 생기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로 유통의 힘이 네트워크 효과보다 더 강해졌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무슨 의미죠? 쉽게 말하면요. 아무리 좋은 물건,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잘 만들어도요. 결국에는 소비자를 직접 만나는 그 매장 있잖아요. 앱이나 거래소 같은 거기가 훨씬 더 큰 힘을 갖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코인베이스 사례를 보면 이게 딱 명확해져요. 아, 코인베이스요? 네. 코인베이스가 서클이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 USDC 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수익의 절반 이상을 가져갑니다. 네, 절반 이상이나요? 발행사보다 더 많이요? 그렇죠. 발행사인 서클보다도 오히려 사용자와의 접점을 가진 유통 채널, 그러니까 코인베이스라는 플랫폼이 수익 배분에서 훨씬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된 거죠. 아하, 그러니까 제품 만든 회사보다 그걸 최종 소비자한테 파는 플랫폼의 힘이 더 세졌다, 이런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용자를 이미 많이 확보하고 있는 앱이나 아니면 자체 블록체인, 즉 체인들이 야, 우리가 직접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던지 아니면 최소한 그 수익이라도 나눠 갖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유통망을 가진 쪽이 칼자루를 쥐게 된 셈이죠. 결국 사용자와의 접점, 그게 돈이 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변화의 동력은 뭔가요? 두 번째는 크로스체인 기술의 발전입니다. 이게 또 중요해요. 크로스체인이요? 네.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A라는 블록체인에서 만든 스테이블 코인을 B라는 블록체인으로 옮기려면 그 과정도 복잡하고 수수료도 꽤 들었거든요. 근데 요즘 레이어 제로라든가 아니면 체인링크의 CCIP 같은 이런 기술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네네. 덕분에 이제 서로 다른 체인 간에 스테이블 코인을 주고받는 게 거의 공짜에 가까울 정도로 쉬워졌어요. 아, 기술 덕분에 사용자는 그냥 어떤 체인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든 거의 차이 없이 쓸 수 있게 된 거네요. 그럼 굳이 특정 발행사 코인만 고집할 이유가 줄어들었겠네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기술이 코인들 사이의 벽을 확 허물어버린 거예요. 사용자 경험이 다 비슷비슷해지니까 이제 발행사의 브랜드 파워보다는 내가 이걸 어떤 앱이나 어떤 체인 위에서 쓰느냐, 이게 더 중요해진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규제 환경의 변화 가능성입니다. 규제요. 규제라면 보통 좀 시장을 위축시킨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서는 좀 다른가 보네요. 네, 좀 다르게 볼 수 있어요. 특히 미국에서 지금 논의 중인 소위 지니어스법 같은 움직임들이 있는데요. 이게 오히려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새로운 경쟁을 더 촉진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명확한 발행 기준 같은 게 좀 없어서 신규 사업자가 들어오기 좀 어려웠잖아요. 근데 앞으로 통일된 기준이 딱 마련되면 진입 장벽 자체가 낮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핵심 기술은 빌려오고 브랜드만 자기들 볼로 붙여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방식. 이걸 화이트 라벨이라고 하거든요. 아, 화이트 라벨 방식이요? 네, 이 방식이 앞으로 더 확산될 가능성이 커요. 그렇게 되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데 드는 비용 자체가 확 낮아질 수 있겠죠? 아, 규제가 명확해지면 오히려 새로운 회사들이 더 쉽게 들어올 수 있고 발행 비용도 줄어들 수 있다. 이런 거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런 변화의 흐름 속에서 디파이 프로젝트들이 직접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런 사례가 있다고요? 하이퍼리퀴드,
이게 대표적인가요? 그렇습니다. 하이퍼리퀴드, 이게 탈중앙화 선물 거래소인데요. 원래 이 플랫폼 안에 사용자들이 맡겨놓은 USDC 규모가 어마어마했어요. 약 55억 달러 정도 됐거든요. 55억 달러요? 와. 네, 여기서 나오는 연간 이자 수익만 해도 한 2억 2천만 달러 정도 수준이었어요. 이야, 엄청난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막대한 수익을 플랫폼인 하이퍼리퀴드가 가져간 게 아니라 발행사인 서클하고 주요 유통 채널인 코인베이스가 나눠 가졌다는 거죠. 아니, 사용자 자산에서 나온 수익인데 정작 그 자산을 유치하고 거래 환경을 만들어준 플랫폼은 그냥 빈손이었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 지점을 정확히 파고든 거예요. 하이퍼리퀴드가 아니, 왜 우리 생태계에서 발생한 이 가치를 그냥 밖으로 내보내야 하지? 이런 문제의식을 가진 거죠. 그래서 자체 스테이블 코인인 USDH를 도입했습니다. 아, USDH? 네. 그리고 이 USDH 운영에서 나오는 수익의 절반을 다시 하이퍼리퀴드 생태계 펀드로 돌려주기로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점은 뭐 담보관리 같은 백엔드 운영은 블랙록이나 슈퍼스테이트 같은 기존 금융회사들의 인프라를 활용한다는 거예요. 오, 전통금융이랑 손을 잡았네요? 네, 핵심은 뭐냐면 우리 생태계에서 난 수익은 우리가 통제하고 재투자한다. 이걸 아주 명확하게 선언한 셈이죠. 와, 진짜 자기들 영역에서 나온 이익은 절대 밖으로 뺏기지 않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가 느껴지네요. 하이퍼리퀴드처럼 이렇게 직접 만드는 곳도 있지만 이걸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서비스 모델도 요즘 뜨고 있다면서요. 네, 맞아요. 니더나 랩스가 주도하고 있는 서비스형 스테이블 코인 애드 서비스 모델입니다. 서비스형 스테이블 코인? 네. 다른 블록체인 프로젝트나 앱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뭐 복잡한 기술 개발이나 규제 준수 같은 부담 없이 그냥 자기들 브랜드를 내건 스테이블 코인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필요한 인프라나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방식이에요. 아, 마치 기업들이 자체 데이터 센터 안 짓고 그냥 클라우드 서비스 쓰는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 발행 기능을 그냥 빌려 쓰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딱 그런 개념이에요. 일종의 화이트라벨 솔루션이죠. 이미 뭐 수이 블록체인이라던가 또 새로운 레이어 2 프로젝트인 메가 ETH 그리고 솔라나 기반 D앱인 주피터 같은 곳들이 이더나 랩스랑 협력하고 있어요. 아, 벌써 많이들 쓰고 있군요. 네, 이들이 발행하는 USD 같은 스테이블 코인은 현재 수익률이 약 5.5% 정도 나오거든요. 5.5%요? 꽤 높은데요. 그렇죠. 이게 지금 미국 단기 국채 수익률보다도 더 높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냥 보유만 하고 있어도 이자가 붙으니까 꽤 매력적이죠. 와, 기술 정벽 없이 자기들 브랜드도 쓸 수 있고 수혜까지 얻을 수 있다니 이거 뭐 많은 프로젝트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런데 아까 그 유통 채널이 수익을 가져간다 이 부분을 좀 더 생각해 보면요. 특정 블록체인 입장에서는 이게 약간 세금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표현이 정말 딱 맞습니다. 실제로 스테이블 코인 세금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 세금이요? 네. 예를 들어서요. 솔라나, BSC, 아비트럼 같은 이런 주요 블록체인들 있잖아요. 여기에 예치된 USDC랑 USDT만 합쳐도 규모가 약 30억 달러 정도 됩니다. 30억 달러? 그렇죠. 지금 금리 수준으로 대충 계산해 보면 여기서 발생하는 연간 이자 수익이 대략 11억 달러 정도 돼요. 우리 돈으로 하면 1조 원이 훌쩍 넘는 돈이죠. 와, 11억 달러? 근데 이 돈이 해당 블록체인 생태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발행사인 서클하고 테더한테 그냥 고스란히 다 돌아간다는 겁니다. 11억 달러면 그 해당 체인들이 자체적으로 벌어들이는 수수료 수익이랑 비교하면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바로 그게 문제의 핵심인데요. 이 11억 달러라는 금액이 이 체인들이 거래 수수료 같은 걸로 벌어들이는 연간 총수익이 약 8억 달러 정도거든요. 네. 그거보다 무려 40%나 더 많은 액수입니다. 네, 40%나요? 자기들이 버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이 이자로 빠져나간다고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들의 플랫폼 위에서 사용자들이 막 활동하고 자산을 맡기면서 생태계를 열심히 키워나가고 있는데 거기서 발생하는 가장 큰 현금 흐름, 즉 이자 수익은 외부 발행사가 그냥 다 가져가는 구조인 거예요. 야, 이건 정말 자기 마당에서 잔치를 열었는데 과실은 옆집 사람이 다 따가는 그런 꼴이네요. 네, 10년은 더 좀 역설적인 상황도 벌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코인베이스가 가져가는 그 USDC 수익의 일부가 코인베이스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블록체인인 베이스 체인을 지원하는 데 쓰일 수도 있다는 거죠. 아, 베이스 체인요? 네. 결국 자신들의 플랫폼에서 나온 돈이 잠재적인 경쟁 플랫폼을 키우는데 간접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세금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와, 정말 세금이라는 말이 딱 들어맞네요. 그럼 이런 상황에 대해서 각 블록체인들은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보니까 전략이 조금씩 다른 것 같던데요. 네, 맞아요. 대응 방식이나 속도에서 좀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크게 한 4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수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발빠르게 움직였어요. 이더나랑 손잡고 자체 브랜드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추진했죠. 외부 의존도를 줄이고 수익을 내부화하겠다 이런 판단을 빨리 하고 실행에 옮긴 게 돋보입니다. 오, 수위는 빨랐네요. 그렇죠. 둘째는 솔라나인데요. 여기는 상황이 좀 복잡해요. 여전히 USDC 의존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아무래도 기존의 서클이나 코인베이스와의 관계가 있다 보니까 자체 스테이블 코인 도입이나 수익 내부화 전략이 상대적으로 좀 더디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솔라나 생태계에서 발생하는 그 막대한 이자 수익이 계속 밖으로 심지어 경쟁 상대로 볼 수 있는 코인베이스의 베이스로 흘러나가는 상황을 그냥 보고만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좀 나오고 있죠. 아, 솔라나는 좀 고민이 깊겠네요. 네. 그리고 셋째는 메가 ETH 같은 신규 레이어 2 프로젝트들. 이런 것들은 아예 처음부터 이 문제를 딱 염두에 두고 시작했어요. 이더나 그리고 블랙록과 협력해서 USDM이라는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요. 여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네트워크 운영 비용, 특히 그 시퀀서 비용을 충당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 스테이블 코인 수익으로 네트워크 운영비를 낸다? 똑똑한데요? 그렇죠. 스테이블 코인 수익으로 네트워크 자체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아주 영리한 접근이라고 볼 수 있죠. 마지막 넷째는 주피터. 여기는 솔라나 기반의 탈중앙화 거래소 애그리게이터인데요. GPUSD라는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다시 사용자 보상이나 자체 토큰 JUP를 사서 소각하는 데 활용하면서 이익을 생태계 참여자들한테 직접 돌려주는 그런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확실히 수이나 메가 EKH, 주피터처럼 어떻게든 이 수익을 자기들 생태계 안으로 끌어와서 활용하려는 그런 적극적인 움직임이 보이네요. 반면에 솔라나는 여러 관계 속에서 좀 결정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재밌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요즘 실제로 돈을 버는 주체는 그 거대한 L1 블록체인 자체가 아니라 그 위에서 돌아가는 애플리케이션들이다. 이런 이야기요. 이건 또 어떤 의미인가요? 아, 네. 프로젝트의 연간 매출이랑 그 총 발행될 토큰까지 고려한 시가총액, FDB라고 하죠. 이걸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좀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하이퍼리퀴드 같은 경우는 연간 매출 대비 기업 가치가 약 19배 수준이에요. 19배요? 네. 그리고 밈코인 발행 플랫폼으로 최근에 아주 인기 많았던 펌프다퍼는 이게 약 5배 반 정도 되고요. 5배 반. 네. 그런데 솔라나 같은 레이어 1 블록체인은 이 비율이 약 80배에 달합니다. 와, 여러 배, 5배 반대 80배면 차이가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솔라나 같은 L1의 가치 평가가 훨씬 높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물론 L1은 인프라니까 앱의 직접적인 수익하고 단순 비교는 좀 어렵긴 해요.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보면 솔라나 같은 L1의 가치에는 미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아주 크게 반영되어 있는 반면에 하이퍼리퀴드나 펌프다펑 같은 앱들은 이미 실제로 벌어들이고 있는 매출을 기반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진짜 돈을 버는 건 체인이 아니라 앱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결국 사용자들이 직접 부딪히고 가치를 만들어내는 곳, 거기서 실질적인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는 거죠. 아, 사용자와 가까운 곳에서 진짜 돈이 돌고 있다. 이런 뜻이군요. 알겠습니다. 아까 솔라나의 딜레마를 잠깐 얘기했는데 이걸 다시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그냥 수익이 밖으로 나간다. 이 문제를 넘어서 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건가요? 네, 좀 그렇습니다. 솔라나 생태계 안에서 돌아다니는 USDC가 약 150억 달러 규모로 추산되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연간 약 5억 달러의 이자 수익이 서클하고 코인베이스로 가고 있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5억 달러. 근데 이게 왜 심각한 딜레마냐면 이 수익의 상당 부분을 가져가는 코인베이스가 자기들의 레이어 2인 베이스를 지금 엉짱나게 아주 공격적으로 키우고 있다는 점이에요. 근데 이 베이스는 솔라나하고 직접 경쟁하는 생태계란 말이죠. 아, 결국 솔라나 사용자들하고 프로젝트들이 만들어낸 그 가치가 돌고 돌아서 경쟁 생태계를 살찌우는 데 쓰일 수도 있다. 이런 거군요. 와, 이거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인데요. 그렇죠. 스이나 다른 프로젝트들처럼 좀 발빠르게 수익 내부화 전략을 취하지 못하면서
장기적으로 보면 생태계 경쟁력에 좀 부담을 안게 된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태계 어떤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보면 외부 의존도를 줄이고 자체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솔라나가 이 스테이블 코인 세금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풀어갈지가 향후 생태계 방향을 가늠할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쭉 정리해보면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경쟁축이 이제 완전히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전처럼 누가 더 안정적인 코인을 잘 만드느냐 이걸 넘어서서 이제는 누가 그 코인의 유통을 장악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자기 생태계 안으로 효과적으로 가져오느냐 이 싸움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본질적인 경쟁력 자체가 변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발행사의 신뢰도나 기술력 이런 게 중요했다면 이제는 그 위에서 돌아가는 생태계가 유동성을 어떻게 통제하고 그 가치를 어떻게 내부로 순환시키는가 이게 핵심이 되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하이퍼리퀴드, 주피터, 수이 같은 프로젝트들은 이미 이 새로운 게임의 룰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스테이블 코인 운용 수익을 밖에 뺏기지 않고 그 자원을 다시 자신들의 생태계 성장을 위한 어떤 연료로 사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앞으로 이 분야를 지켜보는 우리 사용자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점을 좀 눈여겨봐야 할까요? 어떤 기준으로 프로젝트의 미래를 좀 가늠해 볼 수 있을까요? 이제 단순히 저 체인이나 저 앱에서 거래가 활발하네. 이것만 봐서는 좀 부족합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그 활동으로 발생하는 유동성과 수익을 과연 누가 가장 효과적으로 자신의 생태계 안으로 되돌리고 있는가? 즉, 수익의 내부화 능력, 그리고 그 수익을 다시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 재투자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잘 갖추고 있는가? 이걸 새로운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앞으로 벌어질 스테이블 코인 전쟁의 승자를 예측하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 겁니다. 네, 오늘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이 지각 변동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파고들어 봤습니다. 이게 단순히 편리한 디지털 달러 이걸 넘어서서 이제는 각 디파이 경제권이 자체적인 현금 흐름, 그러니까 캐시카우를 확보하고 통제하려는 어떤 거대한 경제 시스템 구축 경쟁으로 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어떤 생태계가 이 수익 내부화 경쟁에서 앞서 나가고 또 그렇게 확보한 자원을 바탕으로 더 강력한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지 이걸 지켜보는 것이 앞으로 굉장히 흥미로울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프로젝트는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에 과연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그들의 전략이 장기적인 생태계 성장에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가시는 과정 자체가 앞으로 펼쳐질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미래를 읽는 눈을 키워줄 거라고 생각합니다.